강경파들의 이런 막말이 계속되는 사이 당내 계파 갈등은 점차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 총선에 앞서서 좀 어떤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선거에 총선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로서 대권을 놓고 사실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었죠.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최근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는 그 논외로 하고 잠시 뒤에 따져보겠습니다만, 근데 어제 발언 내용에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까지 시사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기자들이 묻기도 했었는데 신당 창당 가능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명 지도부를 워낙 세게 직격했기 때문에 원외에서 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 부정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허. 이 비명계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조홍천 이렇게 의원들이 모인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제 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했던 30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본다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 한켠에서는 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모인 외곽 조직에서 그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친명계 원외 조직에 약간 대꾸를 이루는 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만든 그 원외 조직이 있거든요. 원외 조직 일단. 이 조직에서는 지금 발기인대회, 그러니까 발기인들 모집해서 신당 창당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과 맞물려서 여기에 선봉장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설 수 있을지, 그래서 신당 움직임을 좀 더 본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당내에서 이제 원외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당내에서는 어떤 의원들과 이낙연 대표가 손을 잡는 걸까요? 비명계 의원들인 건가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이런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가 수시 소통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30 의원 등 그 원칙과 상식 모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대선 때부터 도왔던 또 당내 이낙연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과 수시 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는 지고 있습니다만, 예. 물론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원내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잡고 원외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느냐 여부일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이루어질지, 실현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원내 인사들도 있긴 합니다. 아, 회의적이다? 예, 지금 원칙과 상식 이 의원들조차도 당내에서 뭔가 새를 만들고 당내에서 지도부를 향한 이제 개혁을 요구한다는 혁신계를 주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밖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DJ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낙연 전 대표도 결국에는 세교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당내에 있는 인사들과 메시지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원외에서 조력을 하는 형태 이상까지는 못 가지 않겠냐. 근데 얘기도 있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그거는 탈당 얘기는 아직 없는 건 공천 지금 받기 전이잖아요.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돼서 내가 민주당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이분들이 원칙과 상식 분들이 민주당에 있을 거다? 이낙연 대표가 나가자고 하는데도 안 나갈 거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당을 만드는 그 절차 자체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밖에 나가서 당명 하나 지어놓고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일단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결국에는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식의 여론을 조성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안이 더 유력하지 뭐 밖에서 아예 세규합을 해서 아예 이중대로 간다 뭐 아니면 원외 조직으로 원외 정당으로 해서 계속 그 원외 그룹으로 가게 된다 이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아직 뭐 공천의 윤곽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 민주당 안 떠나고 뭐 탈당을 해더라도 내가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지 친당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탈당을 고민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비명계의 선봉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슬슬 시동을 거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행동력이에요. 과연 행동력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민주당 내의 간판 스타라고 한다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친문의 대표 주자인데 거기는 복권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해외가 있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밖에 없는데 뭐 그거는 다 인정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쪽도 인정할 것이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당을 탈당을 해서 비명계들을 모아서 친문 일부까지 과연 그 당에서 당선자를 낼 수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하. 못 나가는 거죠. 나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선봉장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만약에 뭔가 본인의 그 어떤 지금까지의 철학, 뭐 이재명 대표와 완전히 다른 걸로 보이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근데 이런 민주당을 재건시킬 힘도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행동력을 보여주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이낙연 전 대표 뭐 당내에서 엄근진이잖아요. 엄근진. 엄중하고 뭐 근엄하고 진지하고 엄근진. 이거는 행동력이 없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정치 스타일을 보면 여기에서 결행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이제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또 확실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보다 오히려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총선에서 다른 정당을 하나 만들 때는 상당히 고려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나 지역 이런 것이 이제 정치의 주요 기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크게 보면 명분이 있고 하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77.7%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도전을 해보거나 비주류가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세력적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기반은 있으나 당의 분위기 전체는 그렇다. 그게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맞상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현재 대통령 부분의 통치가 민주당을 탄압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명분인데요. 이 명분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렇게 지금 당내 예를 들면 대의원제를 추구한다든가 지금 현재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다당제 이런 선거법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그런 지금까지 당이 흐른 것과 다르게 이걸 뒤집으면 즉 당의 분열적 명분을 주기 때문에 이 명분적 요소에 의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분이 문제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이 악연이 아주 오래된 악연이거든요. 뭐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만 대선 때 치열하게 붙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대장동, 그걸 누가 처음 제기했습니까?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서 지고 유학길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돌고 돌아 총선 4개월 앞두고 다시 이낙연의 등장? 또 한 번 충돌로 가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봤겠죠. 이재명 대표한테. 이낙연 전 대표 요즘에 막 작심 비판하고 신당 얘기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님이 지금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좀 작심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도화하면 이제 개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간병인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네, 기자는 계속 이낙연 전 대표 보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병인들의 문제를 물론 저긴 병원이었습니다만 계속 약간 동문서답하는 화법 어제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그 엉뚱한 대답하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에 나는 왜 불편할까? 그랬더니 찾았어요, 그게. 찾았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기자를 일단 무시하는 거죠. 이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아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기자는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 무시당하는 그 기자의 그 느낌처럼 우리도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이낙연에 대해서는 나에게 질문하지 말고 그런 질문조차 나에게 하지 마라. 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낙연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지난번에 귀국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이라면 구속이 되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어떤 룸이 생기잖아요. 여지가, 영역이.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할 뿐이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얘기였는데 도덕적 감수성이 무너지고 지금 민주당이 예.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도덕적 감수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말고 과연 이낙연 대표가 뭔가 움직임으로 뭔가 그 이재명 대표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을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도 통화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리스크나 본인의 이런 본인으로부터 초래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뭔가 좀 반성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 없이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저렇게 아픈 질문을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지점이 과연 저 리더의 모습으로 촉발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도 계속 지금 당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지도부에서 아무 말을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을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면 당 밖에서 뭔가를 할 텐데 있다라는 여지. 뭐 그거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렇게 강한 발언을 어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내가 강하게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그 반응을 보고 내가 뭔가 움직일 여지가 있을 텐데 안 하는 거예요. 반응조차.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답답함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피해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자, 선거는 승부다. 이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립형 비례제 선택하나. 자, 선거는 승부다. 이상이 무슨 소용이냐. 자, 최지원 기자. 병립형 비례제 또 나와요, 이거.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비례 의석을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워낙 그 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야 일당이 비례 의석 대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병립형 비례제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 발언에서도 나왔다시피 원내 일당을 다음에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야당으로 거대 야당으로서 입장을 내고 뭔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기에 만약에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기에 자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자체 분석한 대로 뭐 26석 정도를 뺏기면서까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명분이자 주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왔지만 최측근 김영진 의원도 역시 위성정당의 폐해를 낳게 한 지난 총선의 선거제 합의 자체를 원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지금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그 밖에도 이제 단순히 이제 원내 일당 사수 민주당 전체를 위한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선당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계양구 지역 출마를 버리고 뭐 비례 후순위로 배정받아서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단순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 의석이 배분되면 비례 의석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대표가 비례 후순위를 받더라도 아하.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전국 선거도 치를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내 일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처지와 당의 상황을 같이 대입시켜서 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대선에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격차로 아주 근소차로 졌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 정당이 더 분출하게 된다면 지난번 같은 대선 결과가 다음 대선에 또 초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수 범야권 정당들이 범야권의 표를 나눠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 대선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작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비례대표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위성정당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장 기자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뭐 비례대표 후순위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비례대표 후순위 받았다가 떨어진 분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4번 1996년에 14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13번까지 됐어요. 그건 원래 그 의도는 뭐였냐면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소위 DJ 지지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는데 그렇죠. 14번까지는 딱 13번까지만 당선시키고 14번을 그 당선을 안 시켰거든요. 어허. 자,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을 받는다는 게. 예. 그런 위험함을 이재명 대표가 감수할까? 저는 감수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아하. 왜? 본인 방탄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배지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 봐요.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선택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절대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 또 떠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비례도 인천 아니고. 계양을에 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봐야죠. 왜 그러냐? 아니 보궐선거가 자기 사는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계양을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거기 그 정도면은 현장 기자들이 저는 다 눈치를 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현장 기자들이 너무 자꾸 이상적으로 뭔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그 얘기 잠깐 해보죠. 민주당의 또 전문가시니까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인천 계양 안 떠난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실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궐국회의원 선거를 나오고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본인이 실리적으로 취해야 될 것을 확실히 취하는 예. 그동안의 정치 관행과는 다른 걸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실존적이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대의를 보다는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단식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방탄이라고 하는 형태의 예. 호소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생존을 위해서는 또 이게 선택하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게
비판을 하자면 소탐 대실하는 거 아니냐. 우선 눈앞에 단기적 이익을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많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선거법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만약에 병립행으로 회귀한다면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과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걸 또 위반하니까 정말 당대표로서의 또 한 번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선택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에 누가 나온다, 뭐 상대에서 원희룡 장관이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보다 좀 큰 걸음으로 큰 호흡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을 이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개항을 절대 안 떠난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무조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항을 해 그대로 있든가 아니면 비례대표를 가더라도 후순위를 안 가고 그 선순위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무조건 배지를 달 거 아니겠어요. 그 뜻입니다. 예.